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도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 뇌파 분석 솔루션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아이메디슨을 설립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메디게이트에서 정량 뇌파와 관련된 웨비나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욱더 발전된 내용 그리고 CNS 질환에 있어서 우리 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뇌장이라든지 파킨슨 또 뇌졸중 또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ADHD 같은 지금 굉장히 이제 흔한 CNS 질병을 어떻게 하면 QED로 조금 더 잘 매핑을 하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가해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잘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량뇌파란 무엇이냐? 정량뇌파는 quantifying information of brain wave by digital analysis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뇌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날로그 파형이죠. 그 전극에서 측정되는 아날로그 파형인데 이 파형에는 많은 뇌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디코딩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얻어서 임상적으로 해석해서 외래에서 MRI로 측정할 수 없는 환경에서 또는 MRI나 CT 같이 구조적 영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능적 변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보를 추출해서 환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뇌파 측정된 뇌파 파동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것을 쪼개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쪼개기 기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파수로 쪼개는 겁니다. 이 뇌파, 라면 가락 같은 뇌파의 그 파동을 잘 보시면은 이게 크고 느리게 움직이는 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파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율동이 크고 규칙적인 사인파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불규칙하지만 찌글찌글하고 굉장히 잔잔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베타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은 느리고 느린 파, 또 조금 중간 알파파 같은 이제 중간파, 그 다음에 빠른 파들이 다 혼입되어 있고 이런 뇌파 파장들이 발생하는 부위나 가지고 있는 임상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로 쪼개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럼 주파수로 쪼갤 때 쓰여지는 그 기법은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개념은 자연계에서 측정되는 이 수많은 이 진동파들은 그렇게 특정 주파수 대역들이 서로 독립된 성분으로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학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걸 적용을 해보면 주로 이제 QEEG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토포그래픽 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델타, 세타, 알파1, 알파2 이렇게 이제 주파수 대역에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그 밑에는 1에서 4Hz, 4에서 8Hz 같은 주파수 구간이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하나의 이 파동에 있어서 그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그 파동의 그 분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을 파워로서 측정된 그 수치를 각각 이렇게 등고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독립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할 때 사실 뇌파라고 하는 것은 이 스칼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대뇌 피질에다 직접 전극을 부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서 측정해서 그 신호를 얻는 건데 이것을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 전극을 살아있는 사람의 대뇌 피질에다가 붙였을 때 어떤 신호가 나올 것인지를 가정을 해서 그렇게 수학적으로 푸는 겁니다. 즉, 두피에서 19개의 전극을 부착해서 이제 신호를 측정한다면 그 19개 신호를 마치 대뇌 피질에 또 이렇게 부착했을 때 나오는 신호를 이제 재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제 독립성분 분석,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피에서 측정되는 초록색의 전극은 실제로는
대뇌 피질상에서 발생하는 독립된 신호원들이 이렇게 팡 하고 퍼져나가면서 전극에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역추적을 하게 되면은 요 첫 번째 신호원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세계 전극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줬을 때 거기서 신호를 얻어내는 그 방향과 그 벡터 값과 그것으로 추정되는 지진파의 진앙지처럼 이렇게 진앙지를 추정하는 그런 기법으로 해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독립 성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즉 전극에서 직접 측정된 그런 뇌파 파동이 아니라 가상의 파동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상의 파동에 대해서 또 주파수 대역으로 다시 쪼개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의 신호원의 위치를 이렇게 3D 좌표를 해가지고 이미지로 딱 찍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쪼개기가 있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대뇌피질에서 전극을 부착해가지고 얻었을 때 신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쪼갠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전극을 이 두피나 뇌의 모든 부위를 다 덮어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다 전극을 부착하지만 실제로 뇌파라고 하는 것은 대뇌피질의 전체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두피의 19개 전극에서 측정된 신호를 가지고 전체 대뇌피질에서 발생하는 신호로 재구성하는 기법들도 많이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 로레타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죠. 이것은 아마도 무료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되어서 이 QEEG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퍼블리싱이 많이 돼서 임상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대뇌피질 각각에 대해서 이것을 5mm 스퀘어 그 같이 작은 구조의 이제 이 복셀로 재구성을 하고 그 복셀 하나하나마다의 작은 신호들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뇌피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주파수의 이런 발생 분포를 마치 옆에 그림의 토포그래픽 맵에서 보는 것처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것의 강점은 뭐냐면 ROI마다의 그런 신경 활성도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ROI에 발생하는 신호들 간의 그런 유사성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해서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계산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모든 이런 그 분석 결과, 쪼개기 결과, 즉 왼쪽에 토포그래픽 맵 또는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애널라이시스 또는 이런 로레타와 같은 소위 말해서 소스 매핑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각기 매트랩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다운받아서 직접 복잡하게 어렵게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개발한 아이싱크 브레인이라고 하는 웹 기반의 분석 소프트에다가 로 데이터를 올리기만 하면 이런 분석 결과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도 특정 ROI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 기능적 연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상인에 비해서 어느 부위가 감소되어 있는지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주 뇌파의 그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컷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피에다 전극을 부착할 때는 약속된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로 웰에서 측정을 하실 때는 19개 부위에다가 전극을 측정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이라고 하는 약속된 그 부착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 사람마다 인종마다 두상이 다르고 또 머리의 크기 어떤 사람은 앞뒤로 굉장히 긴 분들도 있고 주로 서양 사람들이 그렇죠. 또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로 조금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통일되게 측정을 해야지만이 거기서 나타나는 파인딩들을 그 일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극들이 일정한 비율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한 전극마다 하나의 이제 뇌파 파동이 측정이 되죠. 그거를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쪼개기를 해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와 같이
각 한 전극마다 하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파워 스펙트럼 이제 그 덴시티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로축은 주파수, 세로축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 파동의 크기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이제 조금 더 잔잔하게 0.25Hz 단위로 주파수를 쪼개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반면에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토포그래픽 맵입니다. 즉, 각 주파수 대역별로 서로 이제 쪼개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이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뭐 세타파나 알파파나 이런 전반적으로 특정 주파수 대역이 전체 두피상에서 어떤 식의 증감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시는데 또 굉장히 유용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진료를 한참 할 때 주로 이런 만성 통증 환자들을 많이 진료를 했었는데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없어서 이 뇌파 매핑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매틀랩 같이 실제로 코딩을 해갖고 분석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인데, 이것이 이제 임상에서 활용이 되기에는 사실상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좀 더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거는 이 뇌파를 분석해서 신호 정보를 추출하는데 너무 많은 그런 노력이 들 필요 없이, 중요한 거는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임상적으로 매칭해서 더 진료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질병에 대한 새로운 난리지를 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간편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현재 이 웹 기반의 분석 소프트웨어인 아이싱크 브레인은 뇌파 분석 소프트웨어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료에 활용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왜 주파수 대역으로 쪼개기가 가장 유용한가, 왜 그걸 가장 많이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그 대역별 주파수의 의미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낮에 이렇게 끼어서 어떤 인지적인 활동을 할 때는 사실상 이 대뇌 피질에서 많은 베타파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지 않거나 뇌를 쉬고 소위 말해서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를 하고 있는 상태, 멍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알파파가 우리 뇌를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이 네오콜텍스, 콜텍스와 이 살라무스, 서브콜텍스를 이어주는 이 살라무스가 이 페이스메이킹을 할 때는 알파파, 주로 8에서 12Hz 사이에서 진동한 알파파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졸거나 아니면 깊은 이제 졸진 않아도 각성은 유지하지만 깊은 명상에 들거나 이럴 때는 세타파, 즉 4에서 8Hz의 좀 더 느린 서파가 이제 활발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깊은 수면 상태 또는 혼수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델타파가 이제 도미넌트하게 활성화가 되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빠른 파가 나타나게 되고 그 각성 수준이 떨어질수록 느린 파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수면과 각성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에서도 반복되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뇌 활동하고 그 다음에 손상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런 이스케믹 데미지나 아니면 트라우마틱 데미지나 또는 이런 꾸준하게 진행되는 디제너러티브한 체인지에 의해서 뇌 기능이 손실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도 점점점 그 국소적으로 혹은 이제 전체적인 디퓨전 패턴에서 서파가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뇌에 있어서 이런 느린 파 그리고 알파파, 빠른 파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느 주파수 대역이 더 증가되어 있는지를 통해 가지고 그 부위에 뇌 기능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지금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그래프에 써놓은 게 베타파는 12Hz 이상에서 주로 분포를 하고 대뇌 피질이 도미넌트하다라고 이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파, 8에서 12Hz의 알파파나 4에서 8Hz의 세타파는 이 알파파는 이 살라무스의 페이스메이킹과 관련이 되어 있고 세타파는 이 파페이즈 서킷이라든지 이런 그 히포캠퍼스와 같은 림빅 시스템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파는 이제 브레인스템하고 이제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가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이 대뇌 피질이 그 유지하고 있는 주파수의 분포가 있는데 적어도 이 대뇌 피질이 이 각성 활성도가 너무 떨어져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흥분되거나 과다하게 정보가 많이 들어오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도 사실은 퍼포먼스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X축이 주파수의 느린 데서부터 빠른 주파수라고 보셔도 되고 또는 이 뇌파의 활성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로축은 이제 이제 신경 활성도의 최적의 퍼포먼스라고 보면은 우리 뇌가 가장 적절한 퍼포먼스를 보이려면은 보통 12에서 18Hz 사이에서의 베타파를 통해서 즉 1초에 12번에서 18번 정도에서의 이런 파동을 가지고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최적의 정보를 처리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뇌파를 쭉 많이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숫자를 좀 쉽게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게 정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파가 보통 아주 건강한 성인들은 피크 주파수가 이제 10Hz가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에서 20Hz 정도 사이에서 사람의 뇌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인지 활동을 한다. 그럼 10Hz보다 느린 파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Hz 이상의 높은 주파수 파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 뇌가 지나치게 미지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과잉 흥분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런 그 규칙을 가지고 봤을 때 10Hz 이하의 느린 파가 증가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디프레션이라든지 또 마이ld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라든가 또 더 진행이 되면은 또 MCI라든가 이제 경도인지 장애 또 디멘치아 또 이런 인팍션 같은 이제 이스케믹 데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 10Hz 이하의 서파가 증가를 이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chronic pain 같으면 이제 페인과 동반되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좀 사람이 예민해지고 너버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은 chronic pain이라든가 아니면 anxiety disorder라든가 또 파킨슨 환자에서 트레머 같이 이렇게 떠는 그런 증상들도 또 관련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한 케이스씩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 디멘치아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도 인지장애 누적 환자 수가 180만 명이랍니다. 그것도 최근 10년간 해마다 10만 명씩의 신규 환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진단된 환자들보다 사실 그 기간 동안에도 역시 경도인지 장애는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경도인지 장애가 무서운 거는 문제는 이들이 다 치매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년 사이에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80% 정도는 거의 다 디멘치아로 결국은 프로그레션을 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치매를 예방을 하려면은 사실은 경도인지 장애를 선별을 해서 거기서 적극적인 중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마치 당뇨병을 예방을 하려면 당뇨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증후군 때 그 당뇨로 갈 수 있는 가장 고위 염분이 결국 대사증후군이지 않습니까?
대사증후군을 선별해서 대사증후군 집중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경도인지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알츠하이머에서 유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또 정상인에서는 굉장히 치매로 갈 위험도가 높은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왼쪽에 구글에서 제가 인용한 그림인데, 자, 다신 바처럼 심각한 알츠하이머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이게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이 손실되고 대뇌 피질에서 이제 세포도 다 손상이 되니까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점점 이 실질 손실이 되고 세포 손상이 돼서 이 뇌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호 자체가 이제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막 어떤 인지작용을 할 때 막 활발한 베타파 이렇게 발생을 잘 못 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더라도 졸거나 아니면은 이제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태에 들어가 있으신 거죠. 그 이유는 왜냐? 뇌파가 그런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알파파가 느려지고 초기에는 더 진행이 되면 세타파가 또 증가하고 아주 이제 심각한 이 치매로 진행이 되면 델타파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깨어있지만 사실은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과 꿈을 거의 구분을 못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자, 그럼 뇌파에서 실제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QEEG, 토포그래피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서 AD는 이제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고요. SCD는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즉 자기는 이제 인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옛날 것 같지 않은데 병원에 와서 측정을 해보니까 인지 기능이 아직은 정상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만 인지 기능이 저하돼 있다, 그래서 SCD고 임상적으로는 사실은 노말이죠. 반면에 이제 MCI는 인지 기능이 본인도 떨어졌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이제 이 신경심리 평가에서 이 피어 그룹들에 비해서 조금 스트릭트하게는 16% 이하, 일반적 16% 이하,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는 7% 이하까지 떨어져 있을 경우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세타하고 베타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에서도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유발된 경도 인지장애와 그렇지 않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경도 인지장애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알츠하이머에 의한 경도 인지장애는 전두엽에서 세타파가 유의하게 강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원인들, 소위 말해서 비나인 MC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츠하이머와 같은 전두엽에서 세타파 활성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두정엽, 보스 페리에탈 쪽에서 베타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됨으로써 뭔가 이제 보상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을 보이는 것이죠. 왼쪽에 보시면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페리에탈 쪽에서의 베타 활성화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MCI랑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SCD는 아직 인지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난 상태가 아니죠.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가 잠복된 SCD 같은 경우는 전두엽에서 세타파가 알츠하이머 MCI와 비슷한 패턴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보스 페리에탈에서의 베타파의 활성화를 보시면은 정상군하고 비슷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보시면 지금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알츠하이머 디지즈인데 어떤 그룹은 이미 MCI로 진행이 되었고 어떤 그룹은 SCD로 아직 머물고 있는 이 프로그레션의 차이를 보시면 전두엽에서 나타나는 세타파의 증가는 뚜렷하게 같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왼쪽에서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반면에 페리에탈 쪽에서의 베타파가 나타나는 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그 비교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같은 알츠하이머에서 MCI와 SCD를 비교를 했을 때 이 프론탈에서의 세타파가
아무래도 이제 이 정상에 비해서는 AD, SCD가 증가를 했지만 MCI랑 비교하면 조금 낮죠. 그래서 역시나 MCI로 갈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질수록 이 세타파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인지 기능이 더 양호할수록 페리에탈의 베타파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이제 토포그래픽 패턴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토포그래피를 보고서도 상당히 이렇게 또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손쉽게 그러한 차이를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할 때 중앙대학교 윤영철 교수님께서 또 함께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고요.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세계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또 현재는 경도 인지장애 선별 및 진단 보조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의료용 소프트웨어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약처 등록되어 있는 의료용 소프트웨어고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 에이징이 되면서도 뇌파가 조금씩 느려지는 패턴들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느려지는 패턴이 정상적인 노화 커브의 그 궤적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병적인 그런 디클라인의 궤적을 따라가는지를 놓고 차이를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슬라이트할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조금씩 더 병이 깊어질수록 그 궤적의 차이는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그 적정선에 그 이 두 개 클래시파잉 되는 그 디멘전에서 저희가 그 디멘전된 그 이 구간을 찾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그룹을 비교하게 되는데, 저희가 활용했던 컷오프 밸류는 60%입니다. 그래서 MCI probability score 6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0%보다 높으면은 이제 민감도 93% 수준에서 이 사람은 지금 경도 인지장애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별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1월달에 또 이제 정식 이제 그 식약처 허가용 임상 시험이 이제 끝났으니까 또 세 개의 독립된 병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재밸리데이션을 했을 때도 민감도가 91%, 또 특이도는 80%, 그 다음에 양성 예출률이 한 96%로 또 양호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 활용해 보시면 또 굉장히 재미날 것입니다. 현재는 이 진단 보조 MCI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어떤 식의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이 환자가 이제 한 환자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주 목적은 치매까지 가신 분들을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것이 임상적 진단이기 때문에 치매까지 딱 진단되신 또 티피컬한 분들은 굳이 이런 뇌파 분석을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시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초기 단계나 아리까인 분들, 이분이 지금 그냥 정상적인 노화 코스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분이 지금 병적인 뭔가 징후가 있는지 초기 상태에 감별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AI 기계학습 클래시파이어의 목적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도인지장애인지 아니면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정상적인 인지 기능인지를 감별함에 있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라고 분류가 되었을 때, 60점 이상으로 경도인지장애로 분류가 되었을 때, 이 경도인지장애가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도인지장애인지, 그 외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나타나는 경도인지장애인지를 또 감별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형 경도인지장애가 아무래도 더 most progressive 타입의 이제 MCI겠죠. 그래서 이제 이 70에서 85% 구간에서는 이제 알츠하이머형 경도인지장애로 의심할 만하고, 그 다음에 60에서 70은 조금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그 이외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는 60%보다 더 적은 수치여서 정상으로 판정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사실 알츠하이머가 잠복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건강검진에서 이 종양 매스가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검사에서 사실 잘 이제 감별이 안 되다가 그래서 깨끗했다고 했는데 내년 내후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종양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인지검사상에서는 인지적으로 정상이지만 또 알츠하이머를 저희가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를 선별하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무증 소위 말해서 프리클리니컬 알츠하이머일 가능성 있는 분들을 다시 감별합니다. 그래서 50에서 60% 사이에서는 프리클리니컬 알츠하이머 디지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정밀한 풀 신경심리 검사를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또 뭐 이제 정확한 전문의의 진단 소견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아밀로이드 팩 같은 거를 검사해 볼 수도 있겠죠. 실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미 알츠하이머 디멘차로 진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또 아밀로이드 펫도 양성 반응으로 이제 검사가 결과 나온 전형적인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컷오프 밸류인 85%를 살짝 상회했습니다. 실제 뇌파를 보시면은 뇌파상에서는 아주 말기 치매 환자는 아니신 것 같고요. 말기 치매 환자는 델타파가 굉장히 높습니다. 델타파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데 이분은 델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뇌피질 전반적인 영역에서 델타파 굉장히 높은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뇌 대뇌피질이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알츠하이머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경도인지 장애인데 또 혹시 몰라서 이제 아밀로이드 펫을 찍어 보니까 저희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암네스틱 MCI에서 또 티피컬한 알츠하이머가 의심되는 암네스틱 MCI에서 실제 아밀로이드 펫을 찍어보면 한 50%가량은 양성이고 50%가량은 또 음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MCI로 진단이 되셨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프로바빌리티 스코어를 보시면은 70에서 85% 사이 점수를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토포그래피를 보시면은 세타와 알파 1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뇌파가 서파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D를 보시면은 왼쪽 이제 전두엽, 두정엽, 전전두엽, 두정엽, 그다음에 측두엽, 그다음에 우측의 전두엽과 두정엽 쪽에 이런 세타파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요. MCI probability 스코어가 65.7%니까 60 이상이니까 이분은 높은 확률로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이죠. 경도인지 장애이신데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70% 스코어 이하이기 때문에 이분은 알츠하이머 타입은 아닌 일반적인 여러 가지 원인의 디프레션일 가능성도 있지만 뇌파를 보니까 디프레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알츠하이머 타입의 경도인지 장애시고요. 이분은 지금 델타파, 세타파, 알파 1 대역에서 지금 양측의 프론토 템포럴 영역에서 슬로우 웨이브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3D 맵을 보시면은 세타파 대역에서 이런 이제 프리프론토 오비토 프론탈 영역하고 템포럴 폴 쪽이 이렇게 조금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가 그냥 케이스만 공유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딱 그 이 토포그래픽 이 소스 맵의 그 패턴만 보면은 마치 이제 프론토 템포랄 같은 그런 이제 손상이 좀 오셨거나 예전에 이런 그런 컨커션 인저리가 있으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양측으로 그렇게 이제 손상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지금 점수가 59.6%를 보입니다. 즉 60% 이하니까 아주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정상이긴 정상인데 거의 간당간당한 정상인데 실제로 이분은 이제 저희가 공동 연구하는 케이스에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아밀로이드 양성이신 분이십니다. 즉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계신데 근데 여하튼 지금 인지기능 정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신경심리 검사로는 사실 판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토포그래피를 보더라도 크게 문제될 영역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3D 소스 맵을 봤을 때는
이 프론탈 영역에서 미드 프론탈 영역에서 세타파가 요약에 증가되어 있는 그 단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포그래픽 맵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뇌파 피처를 선별해서 학습한 이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보조한다면은 판단하는데 더 많은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딱 보더라도 숫자도 낮고 전반적으로 다 초록색인 걸 보면은 이분은 아직은 굉장히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죠. 즉 지금까지 이런 뇌파 패턴을 가지고서 정상에서부터 치매까지 어떤 식으로 이런 슬로우 웨이브가 증가를 하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유효성과 또 그 한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상보적으로 이렇게 기계학습 알고리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좀 강조 드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파킨슨 환자에 대한 것들을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파킨슨도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왼쪽 같으면은 전형적인 파킨슨 환자입니다. 파킨슨의 대표적인 그 티피컬한 이제 증상이 브래디 카이네이즈하지 않습니까? 즉 행동이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자체가 디피션시가 있으니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사람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지 않습니까? 즉 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죠. 이걸 execution, 뭔가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에서 동은 무브먼트,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론탈로 연결이 돼서 execution을 attention과 execution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베이잘 갱글리아랑 연결해서 파인 모터 컨트롤 하는데 중요한 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결핍이 되면은 결국 그 두 가지가 행과 동이 다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뇌파 패턴을 보더라도 보시면은 이제 이 토포그래픽 맵에서는 4에서 6Hz의 세타파랑 그 다음에 8에서 10Hz 알파1 느린 알파파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실제로는 세타파가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알파파가 굉장히 느려져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 알파파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알파파의 피크가 8.5Hz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정상적인 알파파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노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9Hz 이하로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8Hz 때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느려져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파킨슨 환자들이 또 이제 인지장애나 치매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킨슨 환자가 이제 인지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사실은 보시면 O1, O2에서 측정되니까는 알파파가 가장 이제 도미넌트하게 측정되는 영역인데, 이 알파파의 피크가 7.8Hz입니다. 그러면 이 7.8Hz는 주파수 대역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세타파인데, 이 뇌파의 패턴을 보면은 알파파가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느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본적인 뇌파의 리듬 자체가 느려져 있다 보니까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지적으로도 현격한 이제 저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자, 파킨슨 MCI 같은 경우는 7.8Hz로 일반적인 파킨슨 환자에 비해서도 훨씬 더 느려져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예외는 존재하고 서브타입이 존재하죠. 파킨슨 환자는 무조건 다 알파파가 느려져 있느냐, 모든 뇌파가 다 느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트레머가 굉장히 이제 도미넌트한 증상으로 표현된 파킨슨 환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앞선 케이스와는 다르게 세타파나 알파1이 증가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알파2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2가 증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오른쪽에 이제 독립 성분의 토포맵을 보셔서 나타나는 것처럼 알파파가 한 11Hz, 12Hz 정도일 만큼 알파가 일반적인 나이대에 비해서 많이 빨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2가 증가된 것을 보이고 있고요.
알파파가 빨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베타슨이나 감마, 즉 굉장히 고주파수 대역에서의 베타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오히려 우리 브레인이 이 비지 브레인, 또 브레인 자체가 굉장히 빠른 쪽으로 시프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킨슨 환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뇌졸중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2위인 질환이죠. 모든 암을 다 합친 게 이제 압도적인 1위긴 하지만 그 다음은 단일 질환으로는 역시 스트로크가 부동의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left ischemic stroke 인팍션이 이제 오신 분인데요. 인팍션이 오게 되면은 그 영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어 영역과 주변 이스케믹 이제 영역들로 이렇게 쭉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손상이 큰 심각한 그 영역 같은 경우는 거의 조직이 이제 파괴가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델타파가 가장 이제 도미넌트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델타파나 알파파 쪽으로 이렇게 이제 쭉 스무딩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의 이런 델타파 대역에서의 그런 대뇌피질의 신경 활성도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옵토 프론탈 영역하고 도즐라테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템포랄 폴 영역을 해가지고 이 부위에 이제 델타파가 이렇게 국소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레프트 인팍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 영역에는 이것이 이제 뚜렷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또 저희 같이 이 스트로크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룹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레프트 스트로크하고 또 이제 헬스 컨트롤, 그 다음에 라이트 스트로크하고 헬스 컨트롤하고 이제 집단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 그림은 레프트 스트로크 환자입니다. 이 레프트 스트로크에 컴패리슨 해봤더니 이 델타 영역에서 현저하게 이제 레프트 스트로크 환자의 레프트 에리어의 델타파가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역시 라이트 스트로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쪽의 델타파가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아청소년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ADHD죠. ADHD 같은 경우도 또 도파민 디피션시하고 관련이 있다는 티어리가 가장 이제 우세합니다. 물론 이제 뇌파적 관점에서 보시면은 ADHD도 한 서브 타입이 한 3개, 4개 정도는 나뉜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이제 티피컬한 것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그 활성도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이제 attention span이라든지 impulsive inhibition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ADHDI의 이제 behavior 특징이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뇌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서브 타입의 패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알파파가 증가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 중에 반면에 세타파가 증가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로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약을 선정하실 때도 이런 뇌파 패턴을 보시고서 거기에 적절하게 이제 약물을 선별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시거나 트리트먼트 모드를 조절하는 것이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훨씬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서브 타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뮤리드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과활성화되어 있는 패턴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알파2 대역에 부엉이 눈처럼 이렇게 C3, C4 대역에서 딱 알파2 대역이 증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알파파는 아니고 뮤리듬이라고 하는 그 알파파와 유사한 그 리듬이 이제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DHD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뇌파 지표는 바로 세타파와 베타파의 비율인데요. 세타 베타 레이쇼라고 하고요. 이 세타 베타 레이쇼도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과잉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역시 3D 맵에서도 또 전두엽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세타파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성분을 또 이제 독립 성분 분석을 하게 되더라도 역시 이제 이런 전두엽에 세타파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또 있는 독립 성분이 아주 잘 깨끗하게 쪼개져 있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뇌파가 비정상적으로 뇌파가 느려져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질병의 프로그레션 또는 손상의 부위에 따라서 이 느려져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 어느 주파수 대역, 느린 것도 델타파부터 뭐 세타파, 알파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넓게 주파수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어느 영역에서 어느 주파수 대역이 꽤 느린 파가 더 증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질병의 프로그레션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나누는데 많은 단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케이스는 반대로 이 20Hz 이상의 고주파수가 증가한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만성 두통 환자십니다. 만성 두통, 이 외래에서 두통한 그 만성 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양적으로 측정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뇌파라고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면은 베타파, 베타3 감마를 보시면은 20에서 30Hz, 30에서 45Hz 대역의 고주파수 대역의 이 뇌파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그 컴퓨터도 그렇지만 뇌도 초당 연산을 할 수 있는 이 횟수가 무한대로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막 들어오면은 막 뇌가 막 김이 무락무락 나고 막 이게 퍼져버리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뭔가 막 집중하고 막 계산하고 막 뭔가를 막 외우고 할 때 적당히 긴장을 해야지 잘 외워지고 문제 잘 풀리지 너무 긴장하거나 막 구겨 넣으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사실은 기억력 저하라든지 인지장애 같은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런 서파가 증가하는 패턴과 또 다르게 고주파수가 증가하는 것 자체로서도 이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의 장애가 생겨서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을 3D를 보시면은 이렇게 딱 정수리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타3 영역이 이제 증가되어 있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앵자이티 환자나 이런 만성 통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저도 사실 같은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를 좀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외래에서 많이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처음 한 일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수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향상이 되어서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소프트웨어가 이게 쓰기가 편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또 노이즈를 제거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쓰는 게. 그래서 그냥 업로드만 딱 하면은 다 자동으로 이제 전처리가 되고 노이즈도 제거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이 다 분석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또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니까 각종 인공지능 기법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보다 더 직관적이고 임상적으로 인터프리터블한 그런 이제 분석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건식 전극을 통해서 이 습식 전극만큼 수준의 이 시그널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최신 건식 뇌파 무선 헤드셋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올해 1월달에 CES에 출품을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곧 의료기기 인증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7월달까지는 모든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뭐 프랩할 과정 거의 없고요. 그냥 뒤집어 쓰면은 이 안에 부착되어 있는 전극이 이제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맞게 그 두상과 사이즈에 최적화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부착이 되고 측정은 보통 우리가 아이 오픈 또 아이 클로즈 컨디션에서 2분 30초 정도씩 측정하니까 10분 이내에 젤을 붙이지 않고 측정이 다 끝나고
분석까지 다 끝나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그런 이제 디바이스가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앞으로 많은 이제 그 CNS 환자들, 뭐 만성 두통, 피로, 우울감부터 해서 스트레스, 인지장애 굉장히 외래 많이 있으실 텐데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뇌파 분석을 활용하셔서 또 몸과 마음을 또 통합적으로 잘 치료하실 수 있는 영의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